나는 순자라고 한다. 23세 서울로 올라왔다. 충청도 작은 동네에서 하우스 농사 돕다가 올라왔고 첫 일터는 재래시장 안분식집 주방이었다. 그때 나는 칼국수면 빚는 법, 멸치랑 다시마로 국물 우려내는 법, 김치 양념 간 맞추는 법을 처음 배웠다. 사장님은 손맛은 정직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어느 날 할머니 한 분이 가게 뒤편에서 쓰러지셨다. 다른 직원들은 귀찮아했지만 나는 황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부축했다. 119를 불렀고 병원까지 따라갔다. 할머니는 당뇨 쇼크였다. 그날 밤늦게까지 보호자가 안 오셔서 내가 병실 의자에 앉아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아가씨, 왜 이렇게까지 해줘요? 할머니가 물으셨다. 그냥요. 우리 엄마가 그러셨어요. 남 돕는 게 돌고 돌아 내한테 온다고.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쥐고 우셨다.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할머니 아들이라는 사람이 가게로 찾아왔다. 정장을 빼입은 중년 남자였는데 분식집 안을 휙 둘러보더니 사장님한테 말했다. 우리 어머니 살려주신 직원분 누구세요? 사장님이 나를 가리켰고 그 사람은 내 앞에 명함을 내밀었다. 저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가씨 얘기를 그렇게 하시던데 혹시 나중에 어려운 일 있으면 꼭 연락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나는 그 명함을 받아 앞치마 주머니에 꼭 넣었다. 그때는 몰랐다. 이 작은 선행이 훗날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줄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 분식집에서 단골로 자주 온 사람이 태식이었다. 태식은 구청 위생과 쪽에서 나온다며 가게 위생 상태 점검하고 스티커 붙이고 그런 일을 했다. 솔직히 말하면 첫인상은 좀 구수했다. 키는 크지 않은데 목소리가 묵직하고 말투가 참 순했다. 아가씨, 물 무거운 거 들지 말아요. 허리 나가요. 그렇게 챙겨주던 사람이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시장 가려고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태식이 지나가다 봤다며 차를 세웠다. 이렇게 추운데 혼자 다니면 위험해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몇 번 태워다 주고 시장에서 무거운 짐 들어다 주고 가끔 퇴근길에 붕어빵도 사다 주고 나는 서서히 마음이 갔다. 태식은 첫 데이트 날 손편지를 줬다. 순자씨, 나는 글도 잘 못 쓰고 돈도 많지 않지만 평생 당신 곁에서 든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 글씨가 삐뚤삐뚤했지만 너무 진심으로 느껴져서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26에 우리는 혼인신고를 했다. 제대로 된 예식도 없이 그냥 동사무소 도장 찍고 월세 단칸방에서 전기장판 하나로 겨울을 버텼다. 그래도 그때는 참 행복했다. 월급날이면 태식이 봉투를 꺼내서 나한테 그대로 줬다. 당신이 쥐고 있어. 난 돈 관리 못해. 그 말이 너무 믿음직해서 나는 이 사람하고 평생 가겠구나 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민호가 태어난 건 그 다음 해봄이었다. 아기가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웃음이 났다. 나는 가게 일을 줄이고 아이를 보며 반찬 장사를 시작했다. 김치, 오이 무침, 멸치볶음 같은 것들을 비닐팩에 담아 시장 상인들한테 팔았다. 비싸게도 못 팔았다. 그래도 우리 세 식구 밥은 굶기지 않을 만큼은 벌렸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시장 상인 중 한 분이 나를 따로 불렀다. 순자 씨, 혹시 남편분이 요즘 돈 문제로 뭐 어려운 거 없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 저번 주에 보니까 사채업자들이랑 뭐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조심하세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다. 집에 돌아와 태식한테 물었다. 여보, 돈 빌린 거 있어요? 태식은 손사래를 쳤다. 무슨 소리야? 당신 혼자 고생하는데 내가 왜 빚을 져? 나는 그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었다. 하지만 불안은 계속됐다. 어느 날 밤 태식이 술 냄새를 잔뜩 풍기며 늦게 들어왔다. 순자야, 우리 좀 크게 한번 해보자. 내가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 무슨 아이디어요? 우리가 남의 가게만 닦아주고 살지 말고 우리 가게를 열자. 칼국수 집. 나는 겁이 났다. 가게 한다는 건 빚을 진다는 말과 같았다. 여보, 우린 돈이 없잖아요. 괜찮아. 내가 다 알아봤어. 대출 받으면 돼. 당신 손 마시면 충분해. 그래도 태식은 내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당신 믿어. 우리 같이 해보자. 난 설거지라도 할게.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졌다. 같이 고생하자는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는 게 부부라고 생각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낡은 점포 하나를 얻었다. 보증금도 빌리고 중고 냄비도 얻어오고 간판은 태식이 직접 페인트로 썼다. 순자 칼국수. 그 글씨가 그렇게 눈부셔 보일 수가 없었다. 개업 준비하면서 나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렸다.
멸치 내장 하나하나 발라내고 다시마는 물에 불려서 정성스럽게 우려냈다. 태식은 가게 청소하고 테이블 닦고 정말 열심히 했다.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한 팀이었다. 개업날 손님이 별로 없었다. 점심시간 내내 서너 팀밖에 안 왔다. 나는 속상했지만 태식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 장사는 서서히 느는 거야. 그날 저녁 마지막 손님으로 나이 지긋한 할아버지가 들어오셨다. 칼국수 한 그릇 시키시고 천천히 드시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셨다. 왜 우세요? 맛이 이상한가요? 내가 놀라서 물었다. 아니요, 돌아가신 집사람이 해주던 맛이 나서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맛은 오랜만이에요. 할아버지는 계산하면서 10,000원을 더 얹어주셨다. 사장님, 오래오래 하세요. 이런 가게가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태식도 옆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날 밤 우리는 남은 칼국수로 늦은 저녁을 먹었다. 순자야, 우리 잘 될 거야. 나는 당신 믿어. 태식이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정말 믿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뭐든 해낼 수 있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하지만 그때 나는 몰랐다.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둔 변호사 명함이 언젠가 내 무기가 될 줄은. 그리고 내가 베푼 작은 선행들이 돌고 돌아 나를 구할 줄은.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배신은 모르는 사람한테서 오는 게 아니고 평생 같이 가자고 약속한 사람한테서 온다는 걸. 하지만 동시에 나는 그때 또 몰랐다.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산 시간들이 나를 짓밟으려는 사람들을 결국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을. 가게는 처음엔 정말 한산했다. 점심시간 내내 손님이 한 명도 안 들어오는 날도 있었다. 그럴 때면 나는 괜히 국수를 더 오래 끓였다가 버렸다. 첫 손님이 왔을 때 국물이 탁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버리면서도 속은 쓰리지 않았다. 장사가 언젠가만은 되리라 믿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점심시간에 정장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왔다. 10명이 넘었다. 사장님, 칼국수 10인분이요. 나는 정신없이 면을 뽑고 육수를 부었다. 태식도 홀을 뛰어다니며 물컵을 날랐다. 그중 한 사람이 국물을 한 숟가락 뜨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진짜 옛날 맛인데요? 요즘 이런 육수 우려내는 집 없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보니 그들은 근처 구청 공무원들이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들이 단골이 됐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손님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정말로 장사가 붙었다. 비결은 별거 아니었다. 깍두기를 그냥 안 내고 직접 버무린 겉절이를 따끈하게 바로 내는 거였다. 사람들은 그걸 좋아했다. 사장님, 이 김치만 팔면 안 돼요? 국물이 속을 풀어. 해장으로 최고야. 면발이 쫄깃하네. 여기 진짜 손으로 뽑죠? 한마디씩 듣다 보면 새벽에 시장 가는 다리가 덜 아팠다. 나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우렸다. 멸치 5kg, 다시마 한 보따리, 무 2개. 그게 내 하루의 시작이었다.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손님들이 맛있어요. 한마디만 하면 그게 다 사라졌다. 태식도 그때만큼은 열심이었다. 가게 마감하고 나면 둘이 앉아 오늘 매출 세고 내일 재료 주문하고 뭘 더 개선할지 이야기했다. 순자야, 우리 진짜 잘 되고 있어. 이러다 대박 나겠어. 태식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 웃음이 좋았다. 몇 해 지나지 않아 우리는 가게 벽을 터서 역한까지 받았다. 좌석이 2배로 늘었다. 민호는 초등학교 끝나면 가게에 와서 물컵 채우고 테이블 닦았다. 손님들이 어이구 아들이 효자네 그러면 나는 가끔 울컥했다. 우리가 뭔가 제대로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런데 그 즈음부터였다. 태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한 건. 오늘은 구청 쪽 사람들이랑 회식이 있어. 요즘은 다 골프도 치고 그래야 인맥이 생긴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다. 장사 잘 되려면 사람도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회식이 일주일에 2~3번이 되고 나중엔 거의 매일이 됐다. 가게 마감 시간은 없고 밤늦게 술 냄새에 잔뜩 묻혀서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다. 예전 같으면 현금 매상 봉투를 내 손에 얌전히 쥐어주던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오늘 좀 급한데 쓸 데가 있어서 하면서 먼저 빼가기 시작했다. 10만원, 20만원, 그러다 50만원. 여보, 이러면 우리 대출 이자는 어떻게 갚아요? 걱정 마. 다 인맥 관리하는 거야. 이게 나중에 몇 배로 돌아온다니까. 나는 불안했다. 하지만 남편을 의심하는 게 나쁜 것 같아서 참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정적인 걸 봤다. 가게 문을 닫고 설거지하는데 태식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이 울렸다. 평소엔 안 보는데 그날따라 화면이 켜진 채로 탁자 위에 있었다. 무심코 봤는데 내용이 눈에 들어왔다.
오빠, 오늘 저녁 약속 잊지 마요. 제가 입고 싶은 옷 있는데 같이 봐줘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애써 태연한 척 물었다. 여보, 이거 누구예요? 태식은 휴대폰을 낚아채더니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웃었다. 아, 그거 거래처 카페 사장이야. 우리 가게 단골 좀 보내달라고 친하게 지내는 거지. 오해하지 마. 거래처 카페 사장.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묻는 게 무서웠다. 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다. 하지만 그날부터 나는 몰래 장부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알게 됐다. 우리 가게 통장에서 돈이 자꾸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생활비 명목으로 일주일에 100만 원씩, 대출까지 더 받아서 500만 원씩. 도대체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참다 못해 구청에 일하는 단골 손님한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우리 남편이 요즘 골프 모임 같은 거 다녀요? 그 손님은 난처한 표를 지었다. 사장님 그게 있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사실은요, 태식 씨가 요즘 여자분이랑 자주 다니는 걸 봤어요. 골프 치러 가는 건 아니고 백화점이나 식당 같은 데서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표정 관리를 했다. 아, 그래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주방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울었다. 그날 저녁 태식이 또 늦게 들어왔다. 이번엔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내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다. 달콤하고 화려한 젊은 여자가 뿌릴 법한 향수였다. 여보, 응, 당신 다른 여자 있죠? 태식의 얼굴이 굳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순자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그 한마디에 나는 모든 걸 알았다. 변명도 없었다.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모든 걸 정당화하려는 사람이었다. 그 사람 누구예요? 지연이라고 카페 사장이야. 당신도 알다시피. 돈은요? 우리 가게 돈? 태식은 고개를 숙였다. 일부는 지연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리고 차 할부금도 좀. 차요? 누구 차요? 지연이 차. 미안해, 순자야. 내가 정신이 없었어. 그날 밤 나는 잠을 못 잤다. 옆에서 코 고는 태식을 보면서 생각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믿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을까?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날이었다. 태식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순자야, 사실 지연이랑 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어. 미안하지만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요? 우리 이제 끝났어. 나는 지연이랑 새 출발하고 싶어. 가게는 내가 투자도 많이 했으니까 반반 나누자. 아니면 당신이 내 몫을 사든지. 나는 어이가 없었다. 이 사람이 가게에 투자했다고 내가 새벽같이 일어나 육수 우리고 손이 부어 터지도록 일한 건 투자가 아니란 말인가? 당신 미쳤어요? 이 가게 누가 키웠는데? 야, 나도 설거지하고 홀 서고 그랬잖아. 그리고 초기 자금 대출 받을 때 보증 선 것도 나야. 그 대출 이자 누가 갚았는데요? 내가 밤낮으로 일해서 갚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크게 싸웠다. 민호가 학교 갔다 와서 그 장면을 봤다. 10살배기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그 후로 일이 더 꼬였다. 태식은 가게에 나오지 않았다. 나 혼자 주방도 보고 홀도 돌아야 했다. 손님들이 물었다. 사장님, 남편분은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거짓말이었다.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썩은 거였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가게로 찾아왔다. 명품 가방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저 지연이에요. 나는 칼을 쥔 채로 그 여자를 봤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꾹 참았다. 무슨 일이세요? 태식 오빠 얘기 들으셨죠? 사실 제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저희는 진심이에요. 사장님도 이제 놓아주시면 안 될까요? 놓아주라고요? 네. 사장님도 이제 편하게 사시고 저희도 새 출발하고 그게 서로한테 좋잖아요. 그 순간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이 여자는 내 인생을 빼앗아 가면서도 서로 좋은 거라고 말하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세요. 안 나가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지연은 코웃음 치며 돌아섰다. 후회하실 거예요, 사장님. 태식 오빠는 이미 제 거예요. 문이 닫히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손님이 들어와도 몰랐다. 그때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내 어깨를 토당겼다. 순자야 울지 마. 착한 사람은 하늘이 다 본단다. 저런 나쁜 놈들은 반드시 벌 받아. 할머니의 그 말이 그날 밤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본다. 반드시 벌 받는다. 나는 그날부터 다짐했다. 무너지지 말자. 이 가게를 지키자. 그리고 언젠가 저 사람들이 후회하는 날을 보자.
하지만 운명은 나를 더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 태식이 가져간 돈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다. 은행 대출만 3천만 원, 사채까지 합치면 5천만 원이 넘었다. 그걸 내가 다 떠안게 생겼다. 어느 날 밤 나는 앞치마 주머니를 뒤지다가 오래된 명함 한 장을 발견했다. 먼지가 뽀얗게 쌓인 명함. 몇 년 전에 할머니를 도와줬을 때 받은 변호사 명함이었다. 나는 그 명함을 오래 들여다봤다. 지금 이 사람한테 연락해도 될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혹시 저 몇 년 전에 어머니 도와드렸던 순자라고 하는데요. 전화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러더니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다. 아, 순자 씨, 기억하죠? 어머니가 그때 얘기 정말 많이 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나는 그 순간 울음이 터졌다. 그리고 모든 걸 말했다. 남편의 배신, 가게 문제, 빚 문제. 변호사는 조용히 들었다. 순자 씨,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때 은혜를 갚을 기회네요. 전화를 끊고 나는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걸 느꼈다.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래도 희망이었다. 그리고 나는 몰랐다. 이 작은 선행이, 이 하나의 전화통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시작이라는 걸.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본다. 반드시.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다. 유리로 된 고층 건물, 반짝이는 로비, 정장 입은 사람들. 나는 그곳에서 완전히 이질적인 존재였다. 낡은 점퍼에 운동화를 신고 손은 칼질과 설거지로 거칠어진 채로. 순자 씨, 이쪽으로 오세요. 변호사 김정훈 씨는 나를 회의실로 안내했다.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자리에 앉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순자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세상에 아직 저런 사람이 있다고. 그때 은혜를 꼭 갚고 싶었는데 이렇게 연락 주셔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나는 그 말에 울컥했다. 몇 년 전 그냥 당연하게 한 일이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 지금부터 제가 여쭤보는 것에 솔직하게 답변해 주세요. 남편분과의 결혼 날짜, 가게 오픈 시기, 돈이 빠져나간 내역, 모든 걸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했다. 통장 내역, 대출 서류, 태식이 지연에게 차를 사준 것, 집을 얻어준 것. 김 변호사는 꼼꼼히 메모했다. 순자 씨,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어요. 나쁜 소식부터 들을게요. 남편분이 가져간 돈을 다 되찾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지출된 돈이고 부부 공동 재산이라는 명목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좋은 소식은 가게 지분은 온전히 순자 씨 거예요. 정말요? 네. 가게 명의가 순자 씨로 돼 있고 초기 투자금 대부분이 순자 씨 개인 대출과 노동으로 이뤄졌어요. 남편분이 주장할 수 있는 건 기껏해야 30% 정도입니다. 그것도 위자료 문제를 들면 거의 없어질 수 있어요. 처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었다. 그 후로 나는 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재산 분할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가게 명의를 확실히 내 이름으로 굳혔다. 태식은 변호사를 통해 연락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했다. 그는 내가 그냥 울면서 매달릴 줄 알았던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달랐다. 가게는 내가 혼자 꾸려나갔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 우리고 홀 돌고 설거지하고 마감하고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마음은 점점 단단해졌다. 이기고 싶다. 이 사람들한테 지고 싶지 않다. 민호는 그때 중학생이었다. 아이는 점점 아빠 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주말마다 태식이 데리러 와서 비싼 음식 사주고 게임기 사주고 옷 사주고 나는 그럴 여유가 없었다. 가게 돌리기도 벅찼고 빚 갚기도 바빴다. 어느 날 민호가 말했다. 엄마, 나 아빠랑 살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왜? 엄마는 맨날 일만 해. 나한테 신경도 안 써. 아빠는 나한테 시간도 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래. 민호야, 엄마가 왜 일하는지 알지? 우리 먹고 살려고, 너 학교 보내려고. 그래도 엄마는 나보다 가게가 더 중요한 것 같아. 그 말은 칼보다 날카로웠다.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아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나는 정말로 가게에만 매달렸다. 하지만 그게 아이를 위해서라는 걸 민호는 이해하지 못했다. 몇 달이 지나고 드디어 이혼 조정 날이 왔다. 법원 조정실에서 태식과 지연을 마주봤다. 지연은 여전히 명품 옷을 입고 있었고 태식은 어색하게 웃었다. 조정위원이 말했다. 양측 의견을 들어보니 가게 지분 문제와 양육권 문제가 핵심이네요. 태식 측 변호사가 말했다. 남편 측은 가게 지분 50%와 아들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다. 가게는 의뢰인의 단독 명의이며 초기 투자금 대부분이 의뢰인 노동으로 형성됐습니다.
또한 남편 측이 혼외 관계로 인해 가정을 파탄낸 점, 공동재산을 임의로 유용한 점을 감안하면 남편 측이 청구할 수 있는 지분은 없습니다. 태식의 얼굴이 빨개졌다. 아니, 내가 설거지도 하고 홀도 서고 그랬잖아. 김 변호사는 차분히 반박했다. 그건 부부로서 당연한 의무였고 법적 투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조정은 내 쪽으로 기울었다. 가게는 온전히 내 것, 태식은 위자료 명목으로 오히려 나한테 돈을 줘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문제는 민호였다. 양육권 조정 차례가 왔다. 조정위원이 민호를 따로 불러 물었다. 민호야, 너는 누구랑 살고 싶니?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로 한참을 있다가 말했다. 아빠요. 그 한마디에 세상이 무너졌다. 조정실 안에서도 나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왜 아빠랑 살고 싶니? 엄마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맨날 가게만 챙기고 나는 혼자 밥 먹고 혼자 자고 아빠는 나랑 놀아주고 같이 시간 보내주고 그래요. 조정위원이 나를 봤다. 나는 변명하고 싶었다. 내가 왜 이랬는지 아니? 너 먹여 살리려고, 너 학교 보내려고, 우리 미래 지키려고.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호는 이미 태식 편이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지연 편이었다. 지연이 민호한테 잘해줬다는 걸 나중에 알았다. 게임 같이 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우리 민호는 참 착하다며 칭찬해주고 나는 그걸 해줄 시간이 없었다. 육수 우리고 면 뽑고 설거지하느라 조정 결과 양육권은 태식에게 갔다. 나는 매달 양육비를 주고 민호를 한 달에 2번 만날 수 있는 권리만 받았다. 법원 문을 나서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다. 김 변호사가 내 팔을 붙잡았다. 순자 씨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있나요? 민호는 아직 어려요. 나중에 크면 알게 될 겁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내 아들을 잃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다. 민호는 고등학생이 됐고 나는 거의 만나지 못했다. 가끔 전화하면 엄마 나 바빠. 나중에 통화할게 하고 끊었다. 나중은 오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민호가 갑자기 가게로 찾아왔다. 21살이 된 민호. 키가 훌쩍 크고 어른스러워진 얼굴. 그런데 표정이 밝지 않았다. 엄마, 민호야 왜 왔어? 밥 먹었니? 엄마, 나 결혼하려고. 나는 설레는 마음으로 물었다. 정말, 누구야? 좋은 아이야? 민호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말했다. 지연 이모 딸이에요. 그 순간 시간이 멈췄다. 뭐라고? 지연 이모 딸, 서연이요. 우리 사귀고 있어요. 결혼하려고요. 나는 숨이 막혔다. 지연의 딸, 내 인생을 망친 그 여자의 딸. 내 아들이 그 집안과 결혼한다고. 안 돼. 민호야, 그건 안 돼. 왜요? 왜긴 왜야. 그 집안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넌 모르니? 민호의 얼굴이 굳었다. 알아요. 그런데 그게 뭐 어때서요? 그건 어른들 문제잖아요. 나랑 서연이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다고? 네, 개인 감정을 왜 우리한테까지 강요하세요? 그리고 엄마. 민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아빠 얘기 들어보면 엄마도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잖아요. 엄마 맨날 일만 했고 가게만 챙겼고 나는 항상 혼자였어요. 지연 이모가 오히려 나한테 더 관심 가져줬어요. 그 말은 심장을 관통했다. 칼보다 깊었다. 총보다 아팠다. 나는 그 순간 한 가지를 잃었다. 그래도 내 자식만은 날 이해해준다라는 마지막 착각을. 평생 새벽에 무릎이 부었어도 김치통 들다가 손목이 나가도 엄마 괜찮아 하던 그 애가 아니었다. 민호는 이미 태식 쪽으로 지연 쪽으로 완전히 넘어간 상태였다. 그리고 나를 일밖에 모르는 엄마로 만들어버렸다. 나가. 지금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민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손님이 와도 전화벨이 울려도 아무것도 신경 쓰이지 않았다. 내가 지키려던 게 뭐였을까? 가게, 자존심, 내 아들은 어느새 적의 편이 돼 있었다. 그 후로 일이 폭발하듯 흘렀다. 민호는 정말로 서연과 결혼 준비를 했다. 그리고 어느 날 태식과 지연이 가게에 함께 찾아왔다. 순자 씨 오랜만이네요. 지연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어딘가 세월의 흔적이 보였다. 태식은 머리가 많이 벗겨지고 배가 나왔다. 예전에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다. 무슨 일이에요? 태식이 서류 봉투를 꺼냈다. 민호 결혼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리할 게 있어서 왔어. 이혼한 지도 오래됐으니까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자. 서류를 펼쳐보니 가게 명의 이전 요구서였다. 그리고 위자료 재조정 요구서.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연이 끼어들었다. 순자 씨도 이제 나이 들었잖아요.
혼자 이 가게 운영하기 힘들 텐데 우리가 인수할게요. 그러면 순자 씨는 편히 쉬시고 대신 매달 일정 금액 드릴게요. 제정신이에요? 이 가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키웠는데. 태식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야, 그래도 나도 초반에 같이 했잖아. 그리고 민호도 우리 아들인데 결혼 자금은 어떻게 할 건데 네가 줄 거야? 민호 결혼은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니에요. 민호가 엄마를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지연이 차갑게 웃었다. 순자 씨, 현실을 보세요. 민호는 이미 우리 편이에요. 그리고 이 가게도 사실 오래 못 갈 거예요. 주변에 프랜차이즈 칼국수 집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데 그 말에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우습게 본 것이다. 착하고 순하고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깨달았다. 내가 붙들고 있던 이 집, 이 간판, 이 마른 손등, 이 시간들, 이 사람들 눈에는 그냥 빼앗아도 되는 자산일 뿐이구나. 나는 천천히 서류를 접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나가세요. 순자 씨 말이 통해야 나가라고 했어요. 내 목소리가 처음으로 크게 터져 나왔다. 태식과 지연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당신들이 원하는 거 절대 안 줄 거예요. 이 가게도 돈도 아무것도. 민호도 당신들이 데려갔잖아요. 이제 내가 줄 게 뭐가 있어요? 순자 씨 진정해요. 우리 협의 좀. 협의는 무슨 협의? 나가세요.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예요. 결국 그들은 나갔다. 문이 닫히고 나는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무너지지 않겠다. 이 사람들한테 절대 지지 않겠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이기겠다. 하지만 그 방법을 나는 아직 몰랐다. 다만 한 가지만 알았다. 내가 착하게 산 시간들이, 내가 도운 사람들이, 내가 쌓은 신뢰가 언젠가 나를 구할 거라는 것.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본다. 반드시 이긴다. 나는 그 말을 믿기로 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정말로 하늘은 나를 보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닫고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다. 세상이 나를 씻어내는 것 같았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다. 사장님, 아직 안 주무셨어요? 단골 할머니 한 분이셨다. 김순덕 할머니. 20년 넘게 우리 가게만 다니신 분이었다. 할머니, 이 늦은 시간에 왜 오셨어요? 할머니는 비닐봉지를 내밀었다. 아까 가게 앞 지나가다가 소리 들었어. 순자 씨가 우는 소리. 그래서 집에 있는 반찬 좀 싸왔어. 혼자 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을 거 아냐. 그 말에 또 눈물이 났다.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순자야, 울지 마. 하늘은 착한 사람을 절대 저버리지 않아.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아는데 나쁜 짓 한 사람들은 반드시 벌 받더라. 조금 늦어도 꼭 받아. 할머니, 저는 뭘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어. 니는 너무 착해서 탈이지. 근데 그 착함이 결국 니를 지켜줄 거야. 기다려봐. 할머니가 돌아가고 나는 반찬 봉지를 열었다. 정성스럽게 담긴 나물과 조림. 할머니도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힘드실 텐데. 그날 밤 나는 할머니가 싸준 반찬으로 밥을 먹으며 다짐했다. 포기하지 말자. 조금만 더 버티자. 그로부터 며칠 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새벽에 시장 가려고 준비하는데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순자 씨 맞으시죠? 저는 충청도 개발공사 담당자 이현수라고 합니다. 네, 무슨 일이신지. 순자 씨 명의로 된 충청도 토지가 있으시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받으신. 아, 네. 밭하고 과수원이요. 근데 그게 왜요? 그쪽 일대가 산업단지 개발지로 편입됐습니다. 토지 보상금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합니다. 사무실로 한번 방문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설마했다. 그 땅은 시골 구석진 곳에 있는 낡은 밭이었다. 아버지가 평생 농사 지으시던 곳. 몇 평 안 되고 시세도 별로 없어서 그냥 놔둔 땅이었다. 일주일 뒤 나는 충청도 개발공사 사무실에 갔다. 담당자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다. 순자 씨 토지가 정확히 2,300평입니다. 현재 보상 단가가 평당 150만 원이고요. 나는 계산기를 두드렸다. 2,300평에 평당 150만 원이면 34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순간 숨이 멎었다. 34억? 내가 평생 일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었다. 정말이에요? 네. 세금 제하면 실수령액은 약 28억 정도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울었다. 담당자가 당황하며 물티슈를 건넨다.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은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해서 우는 거였다.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이 남겨주신 땅이 저를 살렸습니다.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다. 그 사이 나는 조용히 준비했다. 김 변호사를 다시 찾아가 상담했다.
변호사님, 제가 만약 큰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뭘 하면 좋아요? 김 변호사는 웃으며 말했다. 순자 씨가 제일 잘하는 걸 하세요. 그리고 그동안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요. 나는 계획을 세웠다. 복수가 아니라 재건.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다시 세우는 것. 첫 번째 목표는 가게였다. 내 가게를 제대로 된 곳으로 만드는 것. 두 번째는 독립이었다. 더 이상 누구한테도 기대지 않고 당당하게 서는 것. 드디어 28억이 내 통장에 입금됐다. 나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현실 같지 않았다. 나는 제일 먼저 가게 근처에 있는 건물을 알아봤다. 3층짜리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가격은 12억. 나는 망설이지 않고 현금으로 매입했다. 부동산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사장님, 대출 없이 현금으로요? 네, 현금으로요. 세상에 요즘 같은 시대에 현금으로 건물 사는 분이 있다니. 나는 웃었다. 기분 나쁜 웃음이 아니라 통쾌한 웃음이었다. 평생 앞치마 두르고 사장님, 더 필요하신 거 없으세요? 하고 서 있던 내가 이제는 건물주로 그 사람 앞에 앉아 있었다. 건물 리모델링에 3억을 더 썼다. 주방은 최신식으로, 홀은 넓고 깨끗하게, 좌석은 푹신한 의자로, 화장실은 호텔 수준으로, 주차장도 넓게 만들었다. 그리고 간판을 새로 달았다. 순자의 정성 칼국수. 더 이상 누구와도 나눌 생각 없었다. 온전히 내 이름만 걸었다. 직원도 제대로 뽑았다. 주방장, 보조주방, 홀 서빙 4명, 설거지 담당, 반찬 담당, 총 8명. 면접 볼 때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제가 원하는 건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급여는 시중보다 20%더 드리고 4대 보험 다 들어드리고 명절 상여금도 드립니다. 대신 손님한테는 친절하게, 음식은 정성스럽게 대해주세요. 한 지원자가 물었다. 사장님, 왜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다. 저도 옛날에 누가 하루만이라도 저를 사람 취급해줬으면 싶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그러고 싶지 않아요. 새 가게는 오픈하자마자 대박이 났다. 입소문이 퍼졌다. 원조 그 맛은 여기 있어. 칼국수는 순자네가 진짜야. 예전 단골들이 다시 찾아왔다. 김순덕 할머니도 오셨다. 순자야, 이게 웬일이야? 가게가 이렇게 크고 좋아졌네. 할머니가 응원해주신 덕분이에요. 무슨 소리야? 네가 잘해서 그렇지. 할머니는 식사하시면서 계속 감탄하셨다. 그리고 계산할 때 10,000원을 더 얹어주려 하셨다. 할머니, 이건 안 돼요. 제가 받을 수 없어요. 아니야, 네가 고생한 거 내가 아는데. 할머니, 제가 이제 괜찮아요. 진짜로요. 오히려 제가 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나는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제일 힘들 때 할머니가 반찬 싸우셨던 거 잊지 않았어요. 그 따뜻함 잊지 않을게요. 할머니 눈에 눈물이 그렁했다. 장사는 정말 잘 됐다. 점심시간은 웨이팅이 30분씩 생겼다. 저녁에도 손님이 끊이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새벽에 혼자 육수 우릴 필요가 없었다. 주방장이 대신해줬다. 나는 가끔 가게에 들러 맛만 확인하고 직원들 얼굴 보고 손님들 인사하는 정도만 했다. 수익이 달마다 7천만 원씩 나왔다. 세금 내고 인건비 주고 재료비 빼도 순이익이 3천만 원. 1년이면 3억 6천. 나는 그 돈으로 차근차근 다음 계획을 세웠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소식을 들었다. 예전에 태식이랑 내가 같이 하던 가게, 지금은 지연이 운영하는 그 가게가 있는 건물이 매물로 나왔다는 것.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 건물 값은 8억. 나는 즉시 계약했다. 현금으로. 계약서에 도장 찍는 순간 손이 떨렸다. 하지만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희열이었다. 이제 내가 주인이다. 이제 내가 지킨다. 나는 지연에게 정중한 공문을 보냈다.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나 재계약 시 조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며칠 뒤 지연이 내 새 가게로 찾아왔다. 얼굴이 창백했다. 순자 씨, 그 건물 당신이 산 거예요? 네. 그게 왜요? 어떻게 그런 돈이? 그건 제 사정이고요. 지연 씨는 계약대로 임대료만 잘 내시면 됩니다. 아, 참고로 다음 달부터 임대료 20% 인상됩니다. 주변 시세에 맞춰서요. 지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이게 복수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요? 아니요. 이건 그냥 사업이에요. 건물주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지연 씨도 장사하시니까 이해하시겠죠? 지연은 할 말을 잃고 돌아섰다. 그 뒷모습이 초라해 보였다. 예전에 명품 가방 들고 내 가게에 와서 순자 씨, 현실 보세요 하던 그 모습은 어디 갔는지. 그리고 나는 더 큰 계획을 실행했다. 2호점을 여는 것. 민호가 다니던 학교 근처에 좋은 상가가 나왔다. 나는 그것도 샀다.
5억짜리. 그리고 그곳에 더 크고 더 좋은 가게를 열었다. 메뉴는 칼국수에 국밥, 비빔밥까지 추가했다. 가격은 저렴하게, 양은 푸짐하게. 특히 학생들을 위해 학생 할인 메뉴를 만들었다. 칼국수 한 그릇에 5,000원. 사장님, 이 가격으로 장사 되세요? 직원이 물었다.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야. 우리 애들이 제대로 된 음식으로 배불리 먹게 하고 싶어서 그래. 2호점도 대박이 났다. 학생들이 줄을 섰다. SNS에 여기 인생 칼국수 사장님 진짜 천사 같은 글들이 올라왔다. 그리고 어느 날 민호가 2호점에 왔다는 소식을 직원한테 들었다. 나는 2호점으로 갔다. 민호는 친구들과 칼국수를 먹고 있었다. 나를 보자 깜짝 놀라며 일어났다. 엄마, 앉아서 먹어. 다 시킨다. 여기 엄마 가게였어? 응, 2호점이야. 민호는 복잡한 표정으로 칼국수를 봤다. 엄마 미안해. 나 진짜 몰랐어. 엄마가 이렇게 뭐?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 줄. 나 엄마가 그냥 작은 가게 사장인 줄만 알았어. 나는 민호 앞에 앉았다. 민호야, 엄마는 네가 미워서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도 엄마 인생 살고 싶어서 그래. 너도 내 인생 살고. 그러다 언젠가 우리가 다시 밥 먹을 날이 오면 그때 얘기하자.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20 넘은 사내가 친구들 앞에서 울었다. 엄마, 나 정말 바보 같았어. 아빠랑 지연 이모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거짓말이었어. 엄마가 번 돈으로 나한테 잘해준 거였어. 정작 진짜 날 위한 사람은 엄마였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가슴도 무너졌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다. 민호야, 천천히 생각해. 엄마는 어디 안 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왔다. 주차장에 도착해서야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과 달랐다. 슬픔만이 아니라 안도감도 섞여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내 아들이 깨닫고 있구나. 그로부터 몇 달 뒤 민호와 서연의 결혼 이야기는 흐지부지 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호가 파혼했다고 했다. 그리고 태식의 가게는 점점 기울고 있었다. 내 새 가게들이 잘 되니까 손님들이 그쪽으로 빠져나갔다. 게다가 임대료까지 올라서 운영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어느 날 태식이 내 가게로 찾아왔다. 얼굴이 많이 늙어 있었다. 머리도 허옇고 등도 굽었다. 순자야, 무슨 일이세요? 태식 씨? 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미쳤었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그를 조용히 바라봤다.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담담했다. 태식 씨, 우린 이미 끝났어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이 편하고 그 편안함을 지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편안함을 건드리지만 마세요. 순자야, 제발 돌아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태식은 고개를 떨구고 나갔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했다. 나는 이겼구나. 그 사람들을 무너뜨렸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했다는 뜻에서 착한 사람은 하늘이 본다. 반드시 이긴다. 할머니의 말이 맞았다. 그날 오후 평소처럼 가게 홀에 서 있었다. 점심시간이 끝나 한산해질 무렵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들어왔다. 한 사람은 수첩을 꺼내 보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지검 수사관입니다. 혹시 박태식 씨 연락처 아십니까? 나는 순간 손이 멈췄다. 네, 무슨 일인데요? 횡령 및 위조 그리고 불법 대출 관련해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수사관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박 씨가 과거 부인 명의의 사업자 계좌를 이용해 제3자 계좌로 돈을 빼돌린 정황이 있습니다. 그때 사용된 명의가 순자의 정성 칼국수였더군요.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그건 내가 아닌 태식이 예전에 몰래 만든 가짜 명의였다. 결국 그의 지능형 사기가 뒤늦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 수사관은 덧붙였다. 참고로 피해자 중에는 태식 씨와 동업 관계였던 여성도 있습니다. 이름이 지연 씨.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하늘이 정말 보고 있었구나 싶었다. 며칠 뒤 뉴스에 나왔다. 불법 대출 및 탈세 혐의로 유명 칼국수 체인 대표 구속하면은 초라한 구치소 앞에서 고개 숙인 태식의 얼굴이 비쳤다. 그 옆에는 울며 인터뷰하는 지연이 있었다. 저는 속았어요. 그 사람이 그런 줄 몰랐어요. 아이러니였다. 그토록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며 현실을 보라고 웃던 여자가 이제는 자신이 속았다고 울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가게에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고 주방에서는 육수 끓는 냄새가 잔잔히 퍼졌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하늘은 착한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정말 그 말이 맞았네요. 순덕 할머니. 그로부터 몇 달 후 가게 옆 골목에는 새로운 간판이 하나 세워졌다. 순자의 무료 밥상 힘든 이웃과 함께하는 점심.
나는 매주 수요일마다 직접 나가서 음식을 담았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 일용직 노동자들, 그리고 가끔은 갈 곳 잃은 젊은이들까지 그들에게 따뜻한 국수 한 그릇이 세상 전부처럼 보였다. 사장님, 이런 거 왜 해요? 힘들잖아요. 한 젊은 직원이 물었다. 나는 웃었다. 나도 옛날에 누가 밥 한 그릇만 줬어도 덜 외로웠거든요. 봄이 되던 어느 날이었다. 문이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다. 엄마, 민호였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한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엄마, 오늘은 나 졸업식이에요. 엄마 오라고 초대장 보냈는데 안 오시길래. 나는 멍하니 그를 바라봤다. 그랬구나, 축하한다. 엄마, 나 이제 공무원 됐어요. 지방청 배정받았어요. 그래, 잘했다. 정말 잘했다. 내 목소리가 떨렸다. 민호는 내 앞에 꽃다발을 내밀었다. 엄마가 나 키워준 거 이제 다 알겠어요. 아빠랑 그 사람 결국 법정에 서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엄마처럼 정직하게 사는 게 결국 이기는 거구나.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아들을 껴안았다. 그 품이 예전처럼 따뜻했다. 엄마, 나 다시 엄마 아들로 살면 안 돼요? 그럼. 엄마는 한 번도 널 버린 적 없어. 다만 기다렸을 뿐이야.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몇 달 뒤 구치소에서 편지가 왔다. 보낸 사람 박태식, 순자야. 나도 이제야 깨달았다. 착한 내가 이겼다는 걸, 네가 옳았다는 걸. 나 같은 사람은 하늘이 결국 벌을 주더라.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너는 끝까지 인간이었어. 나는 그 편지를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다. 이제 더 이상 미움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만 남았다.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였다. 바람이 부드럽게 얼굴을 스쳤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하늘이 정말 저를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천천히 간판을 바라봤다. 순자의 정성 칼국수구 아래 작은 글씨로 새긴 문구 하나. 선함은 약함이 아니다. 언젠가 반드시 세상을 이긴다. 나는 미소 지었다. 이제야 진짜 끝이었다. 이제야 내 인생의 국물이 완성된 느낌이었다.